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은 결혼해서도 아기를 안 낳는 딩크도 많지만 저는 원래부터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 꼭 낳고 싶었어요. 다른 아기들도 너무 예쁜데 제 아기면 얼마나 예쁠까 종종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몸도 좀 약하고 생리불순도 있어서 아기를 가지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임신이 된 거였어요. 임신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된 거라 너무 기뻤고 남편도 엄청 기뻐했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거라 혼전 임신이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임신 초기에 병원에서 제가 자궁이 약하니까 안정을 많이 취해야 하고 활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도 하지만 저는 저에게 찾아온 이 아이를 잘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전업주부로 살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싶었고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를 했었어요. 자상하면서도 남자답고 호탕한 남편과 선하고 다정다감하신 시부모님, 그리고 저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뱃속의 아이까지. 저는 모든 게 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죠. 다만 한 가지, 시댁 식구 중 유독 제 속을 긁어대는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입니다. 첫 만남부터 사람 속을 긁었는데 그 후로도 정말 얼굴만 봐도 체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첫 만남 때 어쨌냐고요? 결혼하기로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였어요. 같이 일하시는 시부모님이 사무실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시고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도련님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한다는 소리가, 형수님, 제가 형한테 나이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혹시 연상이세요? 아니요. 제가 한 살 어려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며 말했죠. 제가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그랬더니 도련님, 아니 도련놈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예, 저 한 5살 정도는 연상이신 줄? 저는 그 말에 좀 당황스럽더군요. 자기 딴에는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저랑 자주 본 사이도 아닌데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첫 만남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좀 짓궂은 편이네 생각하면서 그냥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정욱 씨가 좀 동안이긴 하죠. 근데 그 말에 도련님이 픽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형 잘생겼죠? 학교 다닐 때 인기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남자답게 생겼죠. 진짜 좋아하는 여자애들 많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인기 짱. 같은 학교 다녔는데 학교 선생님들까지 저 부르는 호칭이 정욱이 동생일 정도였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요. 그랬구나. 형 좋아하는 애들 중에 진짜 예쁜 애들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저를 가만 보더니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형이 매번 그런 여자애들 거절하길래 저는 형 눈이 엄청 높은 줄 알았죠.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확 붉어지더군요.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였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싶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시동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밝고 명랑한 막내의 모습으로 형과 얘기를 나누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었죠. 정우 씨, 내가 몇 살인지 집에다 얘기 안 했어? 아니, 자기에 대해서 다 얘기했지. 결혼할 여잔데 그런 얘기도 안 할까봐? 그럼 자기 동생도 알겠네? 당연히 알지. 걔가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는데. 참, 형한테 들은 적 없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자기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나보고 5살 연상인 줄 알았대. 형한테 나이를 못 들었다고 물으면서. 진짜? 게다가 정욱 씨가 인기가 많아서 눈이 높은 줄 알았는데 날 보니 아닌 것 같더래. 그렇게 얘기를 해? 웃을 일 아니야. 나 진짜 황당했다니까? 아, 이 새끼 진짜. 걔가 장난기가 좀 많아서 그래. 네가 이해해줘. 저는 속으로 장난기가 아니라 무례한 거고 개념 없는 거라고 하고 싶었지만 형 앞에서 동생 욕하긴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후로 저만 보면 얼마나 까내리려고 안달이 나 있는지요. 어쨌든 결혼 후에 두어 번 볼 때마다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일부러 자리를 피하거나 했죠. 그러다가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한다고 해서 가족 모두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던 때였어요. 저는 그때 임신 8개월 차라 배가 꽤 불러 있었어요. 시댁에 가니 어머님이 일손은 안 도와도 된다고 하셔서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들어오더군요. 예비동서는 참하고 예뻤습니다. 직업은 대학교 사무처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톡 까놓고 저렇게 참하고 예쁜 여자가 왜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할까 했어요. 어쨌든 인사를 하고 예비동서와 간단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예비동서는 제 배를 보면서 막 신기해하더군요. 이 정도면 거의 만삭인 건가요? 네, 지금 8개월이에요. 8개월에 배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제 친구도 임신했었는데 배가 거의 안 나와서 임신 안 한 것처럼 보이다가 낳기 직전이 다 돼가니까 갑자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살도 급격하게 찌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배가 좀 컸어요. 아들 배라 그런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도련님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 배가 있어서 그렇지 뭐. 저는 그 순간 또 움찔했습니다. 저게 진짜 쉽더라고요. 제가 지 친군가요? 엄연히 윗사람인데 말하는 싸가지가 아주 바가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내면 진다는 생각에 저도 억지로 웃으며 따졌습니다. 도련님, 제 배가 어떤지 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원래 좀 등치가 있으시잖아요. 등치. 저는 진짜 열받더라고요. 제가 무슨 등치가 있어요. 마른 건 아니어도 통통하다는 말도 평생 들어본 적 없는데. 진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을 텐데.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너무 마른 거죠. 본인이 너무 말라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보이나 봐. 저는 일부러 관리하는 거예요. 살찌면 뭐 좋나요? 저희 형도 마른 여자 좋아해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고 깐죽거리는. 제가 발끈하면 저를 예민하게 만들곤 하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요. 뺀질거리며 한마디도 안 지는 도련님을 보며 저는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군요. 예비동서도 도련님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고요. 저는 일단 참았습니다. 그냥 최대한 저거랑 말을 안 터야지 하면서요. 그렇게 여차저차 시간이 지나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식사하시면서 예비동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학교 사무처에서 일한다고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저기, 그러면 결혼하면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계속 다니려고요. 한 사람 버리는 너무 빠듯하고 같이 맞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기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동서의 말에 도련님이 덧붙이더군요. 그래도 1, 2년 정도는 신혼생활 즐기고 가질까 싶어. 결혼하자마자 배불러서 다니는 건 좀 별로야.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게 오늘 작정을 했나 싶더라고요. 동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요. 제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얌마, 아기가 네가 갖고 싶다고 척하고 가져지는 게 아니야. 신혼생활 즐기다가도 아기 생기면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아,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젊고.
저는 안 건강하고 늙었다는 소린가요? 지랑 나랑 나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늙었으면 지는 안 늙었나요? 저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만 부글부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네 동생이 저 까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는 남편이 더 열받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결혼해도 여자도 일해야 돼. 난 여자가 집에서 푹 퍼져 있는 거 싫더라고. 저는 그 말에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게 왜 푹 퍼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련님 나이도 젊으면서 사고방식은 너무 올드하네요. 형수님, 지금 형수님 얘기 같아서 발끈하신 거예요? 네? 아유, 죄송해요. 형수님 들으라고 한 소린 아닌데.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할게요. 제가 왜 기분 나빠요? 임신했고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일부러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셔서 집에 있는 건데. 제가 푹 퍼져 있다느니 그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셨나 봐요. 죄송해요, 형수님. 형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저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저 깐족거림과 얄미움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다는 소리가 형수님 같은 케이스 말고 왜 일도 안 하고 집에 푹 퍼져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남편 등골만 빼먹는 거지 뭐. 우리 지영이는 일 욕심이 있어서 애기 가져도 계속 일 다닐 거래요. 저는 고마운 거죠 뭐. 하면서 예비동서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더군요. 정작 예비동서는 제 눈치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대로 집에 가면 화병 날 것 같아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도련님 월급 생각하면 지영 씨도 일해야겠더라. 우리 진욱 씨 정도 돼야 외벌이 가능하지. 저도 한껏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그 깐족거리던 도련님은 처음으로 얼굴을 굳히더군요. 돈 얘기라 예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웃으며 또 대받아쳤습니다. 형수는 복 받으셨네. 근데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남편이 돈 잘 번다고 그 돈이 자기 건 줄 아는 거. 결국 남편 돈에 종속돼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먹고 있던 밥을 그 면상에 엎어버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어머님도 너네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하셨고요. 도련님은 자기가 이긴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날 집으로 오면서 너무 열이 뻗치고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냈죠. 자기 동생 왜 저래? 나한테 뭐 억한 심정 있어?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쁘지 그럼. 자기는 거기서 뭐 해? 자기 동생이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한테 그러면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래. 왜 말 못해? 깐죽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 동생 왜 저러는데? 제 말에 남편이 어색하며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저 새끼 왜 저러지? 안 그런다더니. 저는 그 말에 물었습니다. 안 그런다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민욱이가 예전에 나 잠깐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밖에서 민욱이도 같이 만난 적 있거든. 근데 나중에 그 여자도 그러더라고. 뭐라고? 당신처럼 말하는 거지. 네 동생 왜 그렇게 무례하냐 뭐 그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남편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였어요. 나한테 하듯이 그랬다고? 좀 기분 나쁘게 했나 봐. 내가 보기엔 그냥 친해지려고 장난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로 민욱이한테 한 소리 했거든. 말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민욱이가 알겠다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의 전 여친한테도 그랬다는 게 한마디로 형의 여자들에게 다 심통을 부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참이나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말했죠. 내 동생이 저렇게 좀 삐딱할 때가 있어. 좀 불쌍한 놈이야. 그냥 그렇게 이해해줘. 자기 동생이 뭐가 불쌍해? 몸도 비실비실해서 예전부터 어디서 잘 맞고 다니고 자신감도 없고 맨날 얼굴 푹 숙이고 다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걔 뒤치다꺼리 엄청 했다. 진짜? 학교 다닐 때? 어, 맞고 다니면 내가 가서 대신 때려주고 그랬지.
자식이 자신감이 없어 매번. 게다가 공부도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 안 좋아서 엄마랑 아빠한테 엄청 깨지고 나랑 비교 많이 당했지. 나름 스트레스도 많고 쌓인 것도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런가 한 번씩 삐딱선을 탈 때가 있는데 나쁜 애는 아니야.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련님이 형한테 일종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나 싶었습니다. 딱 봐도 자기보다 잘난 형과 늘 비교까지 당하고 살았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형한테는 못 그러니까 M1 형의 여자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얄밉고 못나 보이는 거 있죠.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은 도련님을 볼 일이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육아로 너무 바빠서 시댁도 잘 못 갔거든요. 가끔 간다 해도 도련님도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얼굴 볼 일이 없었죠. 저는 차라리 좋았어요. 얼굴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저는 주식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아기 키우면서 아기가 자거나 할 때 조금씩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좀 있었던 터라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 교육도 들었죠. 육아하면서 얻어지는 자투리 시간은 길지 않아서 어떤 새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엔 무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주식 같은 건 괜찮더군요. 또 시간 날 때 틈틈이 책이나 유튜브로 공부를 한 거라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몇 개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요윳돈이어서 잃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주식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돈을 제법 벌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붙은 저는 몇 개의 관심 가는 회사들을 꼼꼼히 따진 후에 재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고 수익금 중 일부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돈 봉투를 챙겨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하필 도련님네도 놀러 온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기 싫지만 온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살짝 미열이 있어서 데리고 가긴 그래서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하고 남편과 저만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가니 도련님네가 먼저 와 있더군요. 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도련님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형수님, 혜준이 최근 사진으로 봤는데 형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아들은 엄마 많이 닮는다잖아요. 피부도 엄청 까무잡잡한 게 딱 형수님이더라고요. 저희 형은 뽀얗잖아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에 이어 이제는 저희 아기까지 까는 거예요. 저는 꾹 참고 웃으며 막 얘기했습니다. 아기한테까지 막말 장난 아니시네요, 도련님. 네? 피부 까맣다는 게 무슨 막말인가요, 형수님? 피부가 까말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죠. 형수님은 까무잡잡한 본인 피부가 싫으세요? 저 그렇게 안 까매요. 아닌데? 아, 화장을 좀 밝게 하시는구나. 어쩐지. 그래서 목하고 얼굴하고 색깔 차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게 또 날 잡았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한 말도 떠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에라이 찐따 같은 놈아.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제가 어머니께 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 이게 뭐니?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 필요하신 거에 보태 쓰세요. 어머, 고맙다 얘. 그 말에 옆에 도련님이 끼어들더군요. 엄마, 형한테 고맙다고 해. 그게 형수님 돈이겠어? 형 돈이지? 형수님 일도 안 하잖아. 예, 형 돈이 형수 돈이지. 그게 어떻게 같아? 형이 벌었는데 형 거지. 가만히 있으니 저를 진짜 가만히로 보는데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이거 제 돈이에요, 도련님. 형수님이 일도 안 하시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형이 준 돈 모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번 제 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형이 준 돈 모은 거 아니냐고요. 다 도련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돈 벌 수 있죠.
제가 그만한 능력 되니까 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 용돈도 드리는 거고요. 도련님은 결혼하고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려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도련님은 표정이 굳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나도 할 말 다 하고 어디 개판 만들어 보자는 심정으로 마음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따로 드린 적 없죠? 그렇겠다. 지금 도련님하고 동서하고 버는 돈, 둘 생활비로 쓰는 데만도 빠듯하잖아요. 용돈 드릴 여유 없겠죠. 그 말에 실실거리며 비꼬던 도련님이 표정이 싹 굳더군요. 저희 그렇게 여유 없지 않은데요? 그러면 어머니께 용돈 좀 드리세요, 지금이라도. 폰뱅킹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뭐 얼마나 드렸는데요? 200 넣었어요. 그러면 도련님도 그 정도 써주시면 되겠네. 제 말에 도련님이 움찔하더군요. 저도 탄력받아서 계속 얘기했죠. 아, 안 되려나? 도련님 버시는 돈이 200 좀 넘죠? 한 달치 월급을 용돈으로 드리는 건 좀 무리겠다. 그 말에 도련님은 얼마나 발끈하던지요. 역시 돈 얘기가 짱이었습니다.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돈 가지고 지금 유세 떠시는 거예요? 뭘로 돈을 버셨는지 모르겠는데 용돈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발끈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저는 여유를 가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200 가지고 무슨 유세예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용돈 한 번씩 드리려고 해요, 종종. 도련님도 너무 부모님한테 받지만 말고 사정되는 선에서 용돈도 좀 드리고 효도 좀 하세요.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하신 것 같아. 막내셔서 그런가? 제가 뭘 받았는데요? 많이 받았잖아요. 결혼할 때 돈도 어머님, 아버님이 반 보태주시고, 저희 남편도 1,000만 원 보태줬잖아요. 결혼 선물로.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결혼하기 힘들다는데. 제 말에 도련님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이 와서 저랑 도련님을 말리고요. 하지만 도련님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왜 우리 형한테 돈 받은 걸 형수님이 왜 그러는데요? 결혼하면 부부의 돈이에요. 나한텐 안 고마운가 보다. 형이 벌어서 준 건데 내가 왜 형수님한테 고맙냐고요. 도련님 진짜 뭘 모른다. 도련님 돈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형이 갖고 있던 돈은 다 예금이랑 펀드로 묶여 있다고 해서 그 1,000만 원 내 통장에서 해준 거예요. 예? 그건 몰랐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때 좋아서 해준 건 아니고 남편이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 해준 거긴 하지만요. 물론 진욱 씨가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지만 내가 됐다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부부 돈이기도 하니까. 어머, 그런 것도 몰랐어요? 1,0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나온 거 알았으니 이제 나한테 좀 고마워요? 도련님은 얼굴 벌개져서 입만 실룩거리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됐습니다. 1,000만 원 돌려드릴게요. 무슨 1,000만 원 가지고 생색은. 무슨 1,000만 원이라뇨. 전세계약금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모자란다고 엄청 급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겸사겸사 결혼 선물로 해준 거고. 엄청 급하다고 할 땐 언제고. 제 말에 남편이 절 잡더라고요. 왜 그래? 그만해. 저는 남편 손도 뿌리쳤습니다. 나를 말릴 게 아니라 개념 없는 네 동생을 말려. 네 동생? 그래. 너는 나 형수 취급도 안 하고 번번이 사람 긁는 소리만 하는데 나는 매번 참아야 되니?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첫 만남부터 실실 웃으면서 사람 까는 거.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왜 매번 억지 부리면서 긁어대는데? 도련님이 따졌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소리에 본인이 매번 발끈해놓고 왜 그러는데요? 웃기고 있네. 너 들어보니까 진욱 씨 예전 여자친구한테도 그랬다며? 내가 너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생각해보니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잘난 형에 비해서 네가 너무 못나 보였나 본데 그걸 왜 애먼 사람한테 풀어? 형한테는 솔직하게 표현도 못하면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동서는 우리를 말리고 아버님은 그만하라고 외치시고 개판이었죠. 형이 왜 너 같은 거랑 결혼했는지 진짜 의문이다.
그렇게 치면 동서도 마찬가지야. 돈도 쥐뿔도 못 벌고 자격지심 덩어리인 너랑 왜 결혼했는지 묻고 싶다. 너 말 다 했냐? 그래.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소리 질렀습니다. 너 이 새끼야!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지만 어머님도 소리 지르더군요. 너네 그만하지 못해? 이게 무슨 소란이야? 저는 어머님께도 말했죠. 어머님, 제가 오죽 참았으면 이래요? 깐죽깐죽거리면서 틈만 나면 저 갈구는 소리 하는데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다시 도련님에게도 따졌습니다. 너 내가 만만해 보이니? 니네 형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만만해 보여서 이 지랄이야? 야, 내가 대놓고 얘기해 줄게. 여기서 너보다 못난 사람이 어딨니? 뭐? 너 말 다 했냐?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나 보는 주제에. 애나 보는 주제? 너 나중에 네 새끼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줄게. 난 이 말대로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지만 꼬박꼬박 출근 도장 찍는 너보다 훨씬 돈 많이 벌어. 내가 주식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얘긴 형한테 못 들었나 보지? 딴 거 차지하고 돈으로만 봐도 네가 나 무시할 주제나 되니? 아, 당신도 좀 그만해. 도련님은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결국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한테 어디서 욕하냐며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요. 아버님은 저희 보고 다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라 똑같이 욕하며 삿대질 하는데 남편은 저를 거의 들쳐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저를 그대로 차에 태우려고 해서 제가 발버둥 치며 내렸습니다. 왜 이래? 나 더 따져야 된단 말이야. 네 동생 나한테 욕하는 거 들었지? 적당히 좀 해. 머리 뜯고 싸움이라도 하게. 내가 맺힌 게 얼마나 많으면 이러겠어. 그만하면 됐어. 민욱이도 충분히 당신 말에 상처 받았겠다. 내가 받은 상처는 그만하고 얼른 차에 타. 이게 무슨 난리야. 어디 가는데? 집에 가야지. 그럼 저 난리를 쳐놓고 엄마 집에 다시 들어가? 하지만 저도 그제야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서 약간 정신이 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난리쳤긴 한데 그 자리에 시부모님도 있는데 너무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하고 싶은 말 다 뱉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운전하면서 어휴 어휴 하면서 한숨을 엄청 쉬더군요. 이제 속 시원하냐? 어. 어휴, 내가 미쳐 진짜. 그러게 당신이 동생 버릇없게 굴 때 애초에 잡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어휴, 그래 내가 다 잘못이다. 당신 동생이 다 자초한 일이야. 애초에 사람을 왜 건드려? 민욱이는 그렇다 치고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 욕까지 하고. 어휴. 나만 욕했어? 욕은 네 동생이 먼저 했어. 그리고 전화해서 다 말씀드릴 거야. 그런데도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나 앞으로 시댁 안 가. 여보, 분명히 말했어. 나 이렇게 한 거 솔직히 잘못한 거 모르겠어. 당신 동생이 나를 얼마나 긁었는데 내가 계속 참아줘야 돼? 어휴.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리고 저도 너무 상처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하시는 소리가 그래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족인데 안 보고 살 거야? 저는 속으로 걔가 왜 내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걔부터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분명 인정하고 사과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도련님이 저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 못 받으면 저도 도련님 계속 볼 생각 없고요. 이렇게 싸워서 뭐가 남니? 최소한 제 속은 안 끓겠죠. 저는 도련님께 사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도련님도 저한테 사과받겠다며 난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시작했고 잘못했는데 제가 사과를 하나요? 그렇게 저희 집은 현재 도련님네와 아예 왕래도 없고 얼굴도 보지 않아요. 가족 모임이 있어도 따로따로 가고요. 남편은 도련님과 한 번씩 연락하나 본데 저는 이렇게라도 그 얼굴 안 보니 속이 다 편합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괜히 제 얘기에 자극받아서 주식 좀 해본다고 하다가 있던 돈도 좀 날려먹었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끝까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아기 키우는 거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얼마나 얄미운지.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웃고 넘어가니까 저 만만하게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딜요. 저도 제대로 맘먹으면 보통 성질 아니거든요. 그때 저한테 탈탈 털렸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도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죠. 또 한다고 해도 저도 호락호락은 안 당할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긁는 소리 해대지 말고 제발 본인 인생이나 잘 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서 작은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시댁의 이야기와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낸 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남들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여행도 잘만 가던데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흔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만 하며 살았냐면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까먹는 재주가 아주 비상했죠. 남편을 처음 봤을 땐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를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지금은 전 시아버지가 된 분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제 가게 근처에서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인쇄소 겸 작은 디자인 사무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어엿한 디자인 겸 인쇄 회사기도 했죠. 저도 종종 전단지나 배너, 명함, 현수막 등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이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베이커리류도 종종 들고 가서 나눠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인다면서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권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정말 자상하다면서요. 어르신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말씀처럼 듬직하고 선한 인상에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학교도 좋은 데를 졸업했고요. 직업은 원래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공부도 원체 잘했으니 붙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돈이 적지 않으니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짧은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당시에도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긴 한데 시댁에서 도움 주기도 할 거고 또 남편도 2년 안에는 붙을 거라고 호언장담했기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에 반해 어머님은 저를 딱히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과거에 구청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지내셨던 공무원 출신이었기에 며느리를 선생님이나 공무원으로 얻고 싶었다고 늘 얘기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학벌을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대 졸업에 제빵 사다 보니 어머님 성에는 영 차지 않았던 거죠. 자기 아들은 명문대 출신인데 전문대 나온 제빵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요, 그건 제 입장에선 정말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다고 자랑하셨지만
명문대 나오면 뭐 하나요? 결국 명문대도 좋은 직업 얻고 싶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명문대는 졸업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자기 밥값조차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시험 준비만 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닌다라며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6개월도 안 다니고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때려쳤대요. 적성에도 안 맞고 적응도 못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차라리 공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그래도 공부는 잘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소개해줘서 저랑 결혼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붙었냐고요? 아니요. 몇 년 동안이나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험이 무서운 게요.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결국 6년 넘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편은 제대로 된 직업도 돈도 안 벌어왔던 거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좀 부족한 돈은 말씀드리면 시댁에서 도와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남편은 무슨 일 하느냐 물어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답해야 했는데 그게 좀 민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남편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라고 설득했고 남편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 후에 사업을 한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그거라도 해보라고 돈도 대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업 아이템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VR 게임 사업인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이기도 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렸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돈 대주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며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초반엔 잘 됐죠. 그때 한창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보니 잘 된 시기도 있었고 남편은 그것 보라며 거들먹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요? 초기만 반짝 잘 되다가 결국 잘 안 됐죠. 안 되면 빨리 접기라도 해야 하는데 사장님이라는 허울은 좋았던 건지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초기 사업자금 다 날려먹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그걸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저는 속이 뒤집어졌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시댁이 잘 사니까 시댁에서 좀 도와주니까 낫지 않냐는데 차라리 시댁 도움 안 받아도 되니 남편이 온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게 맞는 거죠.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도 못 내면서 가게에 있는 VR 기계로 자기 친구들 불러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댁에 매번 손 벌리는 것도 얼마나 염치 없고 민망한가요. 결국 생활비는 내가 다 번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케이크 주문을 받고 굽고 포장하며 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인건비 아껴가면서요. 보다 못한 제가 제발 사업 좀 그만두고 취직하라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도 생각이 있다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걸 기분 나빠했죠. 결국은요. 그 VR 게임방 빚만 남기고 폐업했습니다. 아버님은 차라리 인쇄소로 들어와서 인쇄일 배우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죠. 나중에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명문대 나오고 공부도 오래 했는데 결국 아빠 및 인쇄소 일하는 게 너무 아깝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더니 그 뒤로 또 정신 못 차리는 아는 형과 동업을 하겠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아버님 밑에 들어가서 일 착실하게 배우라고 설득했어요. 번듯한 인쇄소에 작지만 디자인 회사까지 끼고 있는데 거기서 일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인쇄소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혼자 살면 그런 거 다 해보고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얼마든지 해도 되죠. 문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아버님이 이래서 나를 며느리 삼고 싶어 했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는 잘해도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서니도 전혀 없으니 그런 자기 아들 대신해서 생활비 벌고 가정을 건사해줄 그런 며느리를 원하셨던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대신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줄 여자요. 물론 선택은 제가 했지만 그 생각을 하면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마냥 해맑고 착하고 서글서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 속 터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아는 형과 함께 동업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역시나였습니다. 동업은 무슨 사기 같은 거였어요.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은 저희 남편을 이용만 한 거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니 뭐니 핑계로 돈 야금야금 타내고 결국 제대로 된 일 한 것도 없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도 아니죠. 그냥 사기였습니다. 동업까지 했던 그 형님이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그 모든 사업 자금을 들고 그대로 해외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제 앞에서 그걸 다 털어놓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사고를 쳐도 사업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 아이의 아빠니까 꾹꾹 다 참아왔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평범하고 하루하루 희망차게 살던 제 인생까지 힘들게 만들고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미안해. 내가 정말... 됐어. 그 말 이제 지겨워. 당신 사업한다고 그동안 돈 한 푼 벌어오는 거 없이 살았던 거 알지? 돈도 엄청 끌어쓰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몸 부서져라 이랬는데 결과가 뭐야? 결국 빚더미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쳐.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실망을 하게 되니 못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존경하는 마음은커녕 모질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려고 당신 만났어? 내가 당신 부모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전 VR 사업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면 최소한 그 형님이라는 사람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지. 근데 당신 뭐라고 했어? 그 형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못 믿느냐. 무슨 학교는 어디 나오고 외국에서 무슨 사업을 성공시키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자수성가로 성공했다면서 돈 몇천 없어서 당신한테 빌려달라고 하겠니? 당신은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다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안 들어? 나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 자식이 각 잡고 사기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당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남 탓이야? 와,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까지도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나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사춘기 아들도 아니고 저도 속에 채기라도 얹힌 것처럼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뒤 저는 가슴 철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길로 나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도에만 그쳤을 뿐인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식겁을 했죠.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뛰쳐가고 역시나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을 본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셨죠. 네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했지?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들을 잡길 잡아? 니네 부족한 생활비 어쨌든 우리가 다 대줬잖아.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저렇게 안 풀리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뭐 그렇게 우리 명우한테 도움을 줬다고 애를 잡아 잡기를. 하면서 맹렬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서러웠지만 남편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저도 충격이 꽤나 컸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아버님은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딴짓 그만하고 팔만 나으면 그냥 인쇄소에 와서 일 배우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아버님 인쇄소에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아버지 회사 출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버님 인쇄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나마 마음을 잘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드디어 평온이 찾아왔죠. 남편이 꼬박꼬박 일하러 나가고 월급을 받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아버님은 이래저래 일이 많다고 인쇄소를 비울 때가 많으셨기에 남편이 거의 사장처럼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단골 손님은 손님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아이의 친구 엄마이기도 합니다. 딸들끼리도 친한 데다 원래부터 저희 빵집 단골이기도 해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한동안은 가게에 안 왔는데 모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죠. 세연이 엄마, 오랜만이에요. 왜 요즘 잘 안 왔어요? 아, 그냥 이래저래 좀 바쁘기도 하고. 그렇구나. 빵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세연이 먹을 거 하고 좀 사갈게요. 네. 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계산할 필요 없고 세연이랑 집에 가서 같이 드세요. 신상품으로 만들어 본 건데 맛있게 괜찮아요. 저는 제가 만든 케이크도 선물로 하나 포장했죠. 아유, 팔아야 되는데 뭘 이런 걸 줘요. 신상품으로 만든 거라 아직 가격도 안 정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후기 좀 들려줘요. 어떤지. 그런데 제 말에 그 손님분은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 미소 엄마가 이렇게 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정말. 네? 실은 내가 한동안 빵집 안 온 이유가요. 도저히 미소 엄마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 얼굴을요? 왜요? 저는 그 손님이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맞나 아닌가 싶고, 남의 집 일인데 오지랖인가 싶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또 내 성격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 엄마를 대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미소 아빠 말이에요. 저희 남편요? 요즘 좀 안 이상해요?
네? 갑자기 저희 남편 얘기를 하니 어리둥절했죠. 아니, 실은 우리 세연이가. 세연이는 그 손님의 딸입니다. 저희 딸의 친구기도 하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세연이가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가는 것을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친구의 아빠니까 세연이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었다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이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았고 세연 엄마는 이걸 저한테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가게에 못 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세연이가 사진도 찍었다고요? 예. 사진 혹시 지금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영락없는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사진을 보기 전까진 세연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얼굴도 맞았고 옷도 제가 사준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다정하게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옆에 여자. 둘은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연이도 친구 아빠가 모르는 아줌마랑 이러고 다니니 놀라서 사진을 찍은 모양이었죠. 아예 몰랐죠, 미소 엄마? 네. 이 여자 누군지도 모르죠? 처음 보는 여자예요. 혹시 미소 아빠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던가? 아니요. 직원은 제가 다 아는데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래요? 세연이가 요 근방에서 독서실 마치고 오는 길에 봤다는데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 사진만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미소 엄마한테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세연이가 미소한테도 얘기를 했나요? 그러진 않았대요. 나도 절대 미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미소뿐만 아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도울 일 있음 좀 도울게요.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남편이 동네에서 어떤 여자랑 허리를 두르고 다니고 그걸 딸의 친구가 목격까지 했다니요.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싶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다 있는데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싶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따지려다가 일단은 참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몰래 남편 폰을 뒤졌죠. 뒤져보니 카톡에는 대화 내용이 없고 문자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더군요. 내일 뭐 먹으러 가자, 뭐 사달라, 보고 싶다, 여행 가자 등등 연인들이나 할 법한 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화를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와이프한텐 뭐라고 할 거냐, 애들 공부는 잘하냐 등등도 물어본 걸 봤거든요. 뚜껑이 열리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 인간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아버님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노릇 하나 했더니 바람?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 여자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그 손님, 그러니까 세연이 엄마가 다시 빵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미소 엄마! 네, 세연이 엄마. 나 그 여자 누군 줄 알았어요. 정말요? 인쇄소 건너편 네일샵이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여자더라고. 네일샵 사장이요? 네, 지나가다가 새로 생겼는데 손톱이나 받아볼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손님 있는 꼬라지를 못 봤는데 심지어 그날도 지 혼자 놀고 있더만 안 된대.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는데 가만 보니 거기 사장 얼굴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는데 그 순간 딱 생각나더라고. 그 여자 맞아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도 인쇄소에는 자주 가니까 8, 9개월 전쯤엔 네일샵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근처를 지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거기를 볼 때도 많은데 주로 가게 손님은 없고 사장 같은 여자가 항상 누군가와 깔깔대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못 참겠더라고요. 이미 남편 폰에서 증거도 다 확보했고 어떤 년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확 열어젖히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딱 봐도 손님 같지는 않고 몹시 흥분한 게 보이니까 그 여자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손톱하러 오셨나요? 너 최명우 알지? 네? 누구요? 최명우, 바로 옆 인쇄소 운영하는 최명우 말이야. 제가 고함을 지르자 상간녀는 당황한 얼굴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따지더라고요. 최명우가 누군데요?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 라는데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았죠. 모르는지 아는지 어디 한번 전화해보자. 이거 안 놔? 남의 폰을 왜 갖고 가는데? 네가 최명우 모른다는데 진짜 모르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하면서 폰을 뺏으려고 그 여자와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싸우다 보니 주변 가게 사람들도 놀라서 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핸드폰을 낚아챘고 통화 목록을 훑어보는 순간 바로 인쇄소 힘꾼 오빠라고 최근 통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뒷목을 잡았죠. 야, 이래도 몰라? 인쇄소 힘꾼 오빠? 이거 완전 미쳤네. 빨리 안 내놔요? 경찰에 신고할까? 해. 어디 동네방네 소문 한번 내보게. 신고해. 어디서 너 방금 내 남편 모른다고 했지? 내가 이 폰으로 전화해볼게. 진짜 모르는지.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와중에 폰 내놓으라고 매달렸는데 저는 제빵 사이를 오래 해서 근육도 많고 힘도 세거든요. 반면 그 여자는 깡말라서 희마리도 없어서 상대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밀쳐가며 전화를 했고 상대방이 마침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귀염둥이 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전화한 줄 알고 통화 상대방이 저렇게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몹시 당황했죠.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상대방도 이상함을 느낀 건지 그제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제 남편 번호가 아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확 채가더라고요. 그 여자의 손톱이 몹시 길었기에 저는 손등에 생채기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상처보다도 방금 본 연락처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여자는 저보고 고소하겠다며 악을 쓰면서 꺼지라고 밀쳤고 저는 너야말로 고소 기다리라고 하고 그곳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이 커서 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난리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 건물이었던 인쇄소에서도 다 알았을 겁니다. 비겁한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핀 건 증거를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의 폰에서 본 그 번호,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려고 이러나 싶어서 짜증나더라고요. 이혼을 한다 해도 일단 만나야 될 건데 자꾸만 회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인쇄소로 찾아가서 나와라 마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답답한 사건이 지난 후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우악스럽니? 네? 내가 얘기 전에 듣고 창피해서 너가 아주 동네 떠들썩하게 생 난리를 쳤다며? 동네 친구들한테 다 연락 와서 알게 됐다.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제가 왜 난리 쳤는지 알고 그러세요? 뭐 그 여자랑 우리 명우랑 좀 만났다고? 좀 만나요? 최명우 유부남이에요. 애 둘 딸린. 그 여자랑 바람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좀 만난 거예요? 유난. 네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행동하니까 우리 마음 여린 명우가 마음을 못 잡고 저렇게 밖으로 도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왜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을 못하니 너는? 고상하고 우아요? 어머님 같으면 그게 되세요? 왜 안 돼? 사람이 마음이 날뛸수록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어디 무슨 시장통 아줌마 마냥 쫓아가서 생 난리를 쳐? 그것도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으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냐고. 너 우리 집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니, 저한테 어쩜 이렇게 말하세요? 최명우 바람 폈고 그걸 알게 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그 여자한테 가서 난리친 게 부끄러우세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명우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애인 줄 아니? 근데 너같이 억척스럽고 사나운 여자랑 사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 두고 살기 힘들었겠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인간이 결혼하고 내내 가장 노릇커녕 돈만 날리고 사기당하고 그러고 산대요? 뭐? 웃기지 마. 이게 아주 시어머니한테 이것 봐. 이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다. 똑똑한 우리 명우가 기도 못 펴고 일도 안 풀리는 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야. 결혼 잘못해서.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 탐탁치 않아 하셨어도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예,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은 저랑 다르게 참 고상하고 우아하신 분이시죠.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라도 저랑은 다르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문제 해결하시는 거죠. 너 지금 나 비꼬니? 그럴 리가요. 그냥 어머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요. 최소한 나는 너처럼 무식하게는 안 하지. 예, 좋아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우아하고 고상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제가 그날 신랑이 하면서 그 여자 핸드폰을 봤는데요. 인쇄소 힘센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더니 제 남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럼 네가 오해한 거네. 우리 명우 아니면? 제가 누구 얘기하는 줄 알고 이러세요. 인쇄소 힘센 오빠가 최명우 아니면 누구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화해보니까 아버님이던데요. 그 여자 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귀염둥이 왜? 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귀염둥이라고 하시나 봐요. 그 상간녀는 아버님을 힘센 오빠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때 그 여자 폰을 보다가 멈칫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통화 목록에 인쇄소 오빠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저희 남편 연락처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뜬금없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던 거예요. 전화번호도 아버님 거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나요. 그날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 상간녀는 저희 남편도 만나고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까지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제가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었잖아요. 그때 봤는데 통화 목록에 무수히 많은 오빠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희 남편,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고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론 네일샵 한다고 했는데 딱히 손님 있는 건 못 받고 온갖 남자들 연락처는 수두룩하고 하여튼 저희 남편보다 아버님 연락처가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는데 저도 이걸 어머님께 말해야 되나 아니면 함구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제 속을 아주 박박 긁어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받아서 다 얘기한 거죠.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아버님도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은데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판단이 다 되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진짜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말이 되니? 너 지금 홧김에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야? 저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미소 아빠 그런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님 표정이란 어머님은 얼굴에 핏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바람 폈음에도 며느리만 탓하고 잡으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 상대가 자기 남편하고도 불륜 사이라니 이런 기막히고 쇼킹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어머님은 비틀거리면서 갑자기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당신 그 네일샵인 가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니 명우랑 바람났다고 해서 미소애미가 그 가게 가서 뒤집어 엎었잖아.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근데 미소애미가 나한테 그러네. 그년이랑 당신이랑도 무슨 사이라고. 그거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해. 하면서 어머님이 파들파들 떨면서 고래고래 따지시는 겁니다. 좀 전까지 저한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하라 하시던 어머님인데 참 우습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근데 왜 그년 핸드폰에 당신이 저장돼 있어? 뭘 집에 와서 얘기해? 지금 말하면 되지. 오호라, 반응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은 전화를 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길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잠깐 어머님을 따라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번엔 어머님이 그 네일샵 달려가서 그 상간녀 머리끄댕이 잡았대요. 인쇄소에서 사람들 와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상간녀가 폭행당했다고 어머님 고소까지 하고요. 저한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하라던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흥분해서 폭력까지 쓰며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동네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에 이어 어머님까지 한바탕 난리가 나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동네에 상당히 많은 남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뽀록이 났습니다. 부동산 사장, 정육점 사장에 고시 준비한다는 편의점 알바생까지. 그 후에 그 여자는 가게 문 닫고 바로 자취를 감췄죠. 누군가 그 상간녀의 과거를 알아냈는데 원래 업소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차 들면서 업소 일을 거의 잘리다시피 그만둔 것 같고 그 후로 네일 일을 배웠나 봐요. 그런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네일 아티스트로 마음 잡고 성실히 일할 생각은커녕 겉으로 가게만 차려놓고 동네 남자들한테 치근덕거리고 만나고 스폰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손톱 만져주고 비 맞춰주면서 여자들한테 몇만 원 받는 것보다 남자들 적당히 구슬려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뜯어내는 게 그 여자에겐 더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저번 동네에서 그랬다가 도망 온 건데 저희 동네에서 또 그런 거죠.
그 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가 뒤집어졌고 저는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오가는 말들이 많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들을 건사한다는 게 그리 힘든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저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건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케어나 집안 살림도 제가 전적으로 책임졌었고요. 오히려 남편이라는 혹만 떨어져 나간 거지 이혼이라고 별반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도 받아냈기에 그 돈으로 제 가게를 좀 더 괜찮은 위치로 이전은 했습니다. 사실 제 가게랑 인쇄소가 가까워서 이혼 후에 껄끄러웠던 것도 있고요. 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죽일 놈이고 잘못했다며 이제 와서 매달리더군요.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했고 이래도 꽤 타격이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그 일로 동네 창피하다고 두문불출하고 아들하고도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지낸다더군요. 남편도 인쇄소에 출근을 안 한 지 꽤 되었고요. 남편은 그때 일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그 꽃뱀 같은 년한테 당했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아빠로서 당신 역할만 제대로 하라고 나한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산다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는 없었죠. 그 상간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남편,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숱한 남자들하고 만남을 가져오고 대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렇기에 상간에 관한 민사소송은 물론 성매매 관련 조사까지 받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물어줘야 되는 위자료도 상당하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모든 험난한 일이 끝이 나고 이제야 비로소 다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난리를 겪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많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의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들이었어요. 딸도 요즘 저에게 그러더군요. 예전에는 엄마가 늘 피곤해 보이고 항상 지쳐 보였는데 오히려 요즘 제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치유되는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최악의 남편 잘 버렸으니 앞으로는 제 자식들 보면서 제일 열심히 하면서 더욱 씩씩하게 보란듯이 잘 살아가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굳세게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혼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 했는데 그 10년의 생활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와 전 남편 이중현은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 난임의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건강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안 생겼죠. 분명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음식 솜씨도 이렇게 없냐? 반창 꼬라지하고는.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남의 집대를 다 끊어놓을 작정인 건지
이래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버님의 말들은 전부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아버님이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셨음에도 그래도 제가 꾹 참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나마도 아버님 대신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저에게 나름 잘해주셨어요. 가끔 아버님이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면 어머님이 말리거나 다른 말로 돌리신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저는 너무 감사했죠. 또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님의 폭언에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이가 우리 부부를 찾아오겠지 조금은 마음을 놓고 또 조금은 포기를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할 때보다 좀 포기하면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포기하고 있던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떴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병원에서 임신 5주차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도 좀 나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구박했기에 가장 먼저 아버님께 알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쩐 일이냐는 어머님을 보며 두 분 다 앉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아버님은 돋보기를 급하게 찾아 끼시더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냐? 임신? 네, 오늘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디 보자. 요 조그만한 게 우리 손주라니. 아유, 잘됐다, 잘됐어. 너무 고생 많았다, 아가. 아버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시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렇게 임신이 될 걸 그렇게 안달복달 오래도 기다렸네. 잘됐다 잘됐어. 너 오늘 밥 먹고 가라. 집에 한우 세트 선물 들어온 게 있는데 당장 우리 며느리 고기부터 구워줘야지. 저한테 막말을 일삼던 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그 뒤로 아버님은 차가운 데 앉지 마라, 담요 덮어라, 잘 챙겨 먹어라 등등 저를 막 챙겨주시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때마침 저에게 찾아와준 아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했죠.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눈물을 다 쏟다뇨. 남편도 이렇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고 싶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그냥 포기하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었어요.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보다는 제가 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를 좋아하고 이왕이면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생기니 더 안달복달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우는 모습에 저도 남편을 꼭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지 당연히. 으이그,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울어. 근데 나도 눈물 난다. 병원에서 임신 맞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겠지. 자기가 많이 기다렸잖아. 참 잘된 일이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토록 간절했던 저를 찾아와준 우리 복덩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성별이 나왔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핑크색 옷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좋았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태도가 또 돌변했어요. 잘못 듣기라도 한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뭐? 딸이라고? 아니, 왜 딸이야?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계집애?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네가 아들 임신한 줄 알고 기뻐한 거다. 아, 딸이라니. 아, 너는 임신을 해도 꼭 딸을 임신하고 난리야. 아버님,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딸도 좋아요. 제 말에 아버님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만하라고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아버님의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딸 임신한 주제에 라는 말을 툭 하면 하셨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아버님의 호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죠. 아버님 해도 너무 하신다고. 여태까진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니까 내가 좋게 참고 삭히려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니 못 참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원래라면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여태까지 참은 거 안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되잖아. 아버지는 아들 손주 원했는데 아니니까 실망해서 좀 하시는 소리 가지고 그리고 호출을 거부한다니.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간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개념 없는 소리가 어딨냐? 나 요즘 가뜩이나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지겠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해야겠어? 그렇게 벌컥 짜증을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너무 벙찌고 황당했죠. 그 일 때문인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말도 안 걸고 쌩한 겁니다.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요. 남편까지 저러니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더 이상 아버님한테 안 가겠다고 해서 시위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버님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나마 나니까 참은 거야.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이혼 소리 던졌어도 10번은 더 던졌어.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방에 들어가더니 사진을 여러 장 들고 와 식탁 위에 딱 던졌습니다. 그런 남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이거야. 네 눈으로 직접 봐.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제가 장민성 씨와 나란히 걷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장민성 씨가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는 사진도 있었어요. 장민성 씨는 바로 남편 회사 후배 직원입니다. 남편하고는 꽤 친한 사이였죠. 이 사진이 도대체 뭔지 누가 이런 걸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남편이 왜 저한테 따지는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찍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몇 주 전 마트에서 장을 간단하게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근처는 마트가 없어서 좀 걸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가는 마트였죠. 그렇게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장민성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한테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남편하고 친한 후배라서 장민성 씨는 얼굴은 여러 번 봤거든요.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어머나, 민성 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닌가요? 외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형수님 보이셔서. 아, 그렇구나. 이리 주세요. 임산부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뭐, 무슨요.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얼른 가보세요. 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식사 시간이라 밥 먹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드린다니까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이 참, 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의 뺐듯이 제 장바구니를 들고 가셨어요.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따라갔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 부근에 왔고 저는 감사하다고 장바구니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민성 씨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장바구니도 들어주셨으니 제가 집 앞 상가에서 차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드렸습니다. 장민성 씨는 갑자기 자기 얘기를 좀 했고 어쩔 수 없이 카페 앞에 서서 얘기를 좀 들어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가려는데 장민성 씨가 자꾸만 집 근처까지 장바구니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극구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아파트 입구까지만이라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가장 친한 후배 직원이다 보니 됐다고 단칼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서 이제 장바구니를 달라고 했죠. 그분은 그제야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친절하긴 한데 너무 과하다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으려니 저도 좋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의 사진들이 찍힌 거고 누가 찍었는지 남편이 제 눈앞에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걸 누가 찍었어? 사람 시켰어. 사람을 시켰다고? 왜? 왜인지 왜 나한테 물어? 너랑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렇지.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장민성이 다 불었어. 너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혹시나 해서 사람 붙였더니 이런 사진을 주더라. 장민성이 우리 집까지 드나드는 거야? 당신 도대체 장민성이랑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민성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이날 우연히 마주쳤고 내 장바구니 들어준다고 하더라. 나는 당신이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제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퍼부었죠. 변명하지 마. 어쩐지 10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더니 혹시 장민성에 임신한 거 아니야? 뭐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죠. 장민성은 남편 회사 후배일 뿐이고 그날 정말 우연히 만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죠. 장민성 씨한테 당장 전화해. 지금 당장. 아니면 오라고 하든지. 남편은 코웃음 치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형님.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내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 네가 실토했잖아. 실토를 했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장민성 씨가 말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 형수님이랑 그런 사이 맞고요. 제가 다 책임지고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민성 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민성 씨가 저랑 무슨... 형수님, 미안해요. 내가 다 얘기했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뭔 사이인데요? 우리 며칠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게 다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날. 제가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끄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확 뿌리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저는 넋이 나갔어요. 저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회사에 전화해서 장민성 씨 연락처 알려달랬는데 퇴사를 했다고 하면서 개인 연락처라 못 알려준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인가 했는데 시아버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했죠. 너 바람 펴서 애 가진 거라며? 네? 이 더러운 년. 이 집 내 아들 집인데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내 아들을 쫓아내? 당장 꺼져.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장 안 꺼져? 쫓아내줄까?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질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뱃속에 아이까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 아버님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민성이라는 남자와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저야말로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민성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장민성의 뒤를 캐보았습니다. 저는 임신한 배로 부모님과 장민성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너무 억울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정을 생각해서 상간소송은 안 하겠답니다. 다만 재산에는 손댈 생각도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랍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알아냈고 장민성 씨에 대해서 알아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고 뱃속의 아이는 점차 커져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의뢰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장민성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장민성을 잡으러 갔죠. 장민성이 있던 곳은 놀랍게도 사설 오락실이었습니다. 완전 폐인이 된 꼴로 오락실에서 죽치고 있는 걸 찾아냈죠. 장민성을 저를 보고 도망치려 했는데 저희 아빠가 붙잡아 왔어요. 저는 장민성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요. 그러자 장민성이 고개를 푹 숙이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받고. 장민성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민성은 오랫동안 인터넷 도박이나 성인 오락실을 다니며 도박을 즐겼대요.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워낙 싹싹하고 건실해 보여서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빚이 꽤 생겼다고 했고 사채빚까지 손을 댔대요. 그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여러 번 난리를 쳤고 결국 이런저런 일로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앞둔 어느 날 제 남편이 장민성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요. 돈에 눈이 뒤집힌 장민성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저한테 누명을 씌워 이혼을 하려 했다며 제 상간남인 척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은 이미 만난 지 2년 가까이 되는 상간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 딸인데 거래처에서 이사로 재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 사장 딸이라서 그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남편하고 만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인데 남편은 그 여자랑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집에 돈도 많고 남편 입장에선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처럼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임신도 안 되고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으니 그 핑계로 적당히 이혼을 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했던 거죠. 남편은 친한 후배인 장민성에게 이런 얘기도 다 털어놨다는데 난임으로 적당한 핑계를 대서 저랑 이혼을 하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났답니다. 그러니까 제 임신 사실에 남편이 펑펑 울었던 이유가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일이 꼬였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운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울 때 저도 덩달아 울었는데 와, 장민성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남편은 장민성에게 돈을 주며 상간남인 척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진을 몰래 찍을 테니 저한테 접근해서 적당히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겠다고 한 거죠. 거짓말로 상간관계인 척 말도 꾸며내고요. 그렇게 저를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로 몰아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재산 분할도 없이 이혼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바람을 핀 건 남편이지만요. 그렇게 하고 장민성은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에게 일정의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속했던 돈을 다 안 주고 반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끊고요. 그래서 장민성도 좀 악에 받쳐 있었는데 마침 제가 찾아오니 다 불어버린 거죠. 장민성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저한테 덮어 씌우고 이혼하려 한 남편이나 돈만 주면 아무 일이나 다 하려고 한 장민성이나 진짜 똑같은 쓰레기들이더라고요.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사리가 느껴질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저는 장민성에게 양심 선언한 거 녹음할 거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민성도 결국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와중에도 계속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장민성에게 남편에게서 돈을 입금받은 내역과 사주를 받은 것과 관련된 문자 내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백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멀쩡한 아내를 누명을 씌워 매장하려 했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무기였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만 기다려줘. 남편은 제가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상간녀와 대놓고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증거들을 다 확보했죠. 남편놈은 그때까지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 상간녀네가 집이 탄탄하다고 하니 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남편놈이 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 뒤 저는 남편 회사 감사팀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남편이 부하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불륜녀로 조작하려 한 증거와 그리고 거래처 이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단순 불륜이 아니라 후배 직원을 매수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회사 입장에선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의 회사는 뒤집어진 모양이고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 앱도 그 일로 몽땅 뒤집어진 모양이었죠. 제 남편은 와이프 내쫓으려고 후배 매수해서 자작극 벌이고 뒤로는 거래처 이사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으로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 일로 회사가 꽤나 시끌시끌했던 것 같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남편은 권고사직 형태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역시도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놀고 먹는 무늬만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역시도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은 자기 딸이랑 제 남편이랑 만나는지 몰랐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모양인데 그냥 불륜도 아니고 본처를 내쫓기 위해 이런 일까지 벌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겠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내 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도 남편이 그렇게 진지한 상대는 아니었던 모양이었는지 바로 남편과는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시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에 대한 증거도 있었기에 시아버지도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시아버지가 펄쩍 뛰며 전화를 했기에 제가 그랬죠. 바람피고 온갖 더러운 짓, 추악한 짓 하고 다닌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도 남의 집 엄한 딸 잡지 말고 본인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랬냐고요. 저는 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한테는 너무 맺힌 게 많아서 정말 악다구니를 쓰며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 뒤에서도 뒷목 잡고 넘어가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는 지루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0년이 되었다며 위자료랑 별개로 재산 분할 반을 요구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은 재산은 포기 못하겠는지 갖은 수를 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가 그런다고 법적으로도 안 되겠나요? 저는 위자료는 물론 제가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는 사이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혼 관련 처리가 끝이 나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 금액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상가예요. 요즘은 그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들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던 전남편 놈의 악행들. 이런 일까지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만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험하고 기막힌 일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고 믿거든요. 얼마 전 시아버지가 딸이라도 좋으니 아이 좀 보여달라며 연락을 했는데 저는 답장도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딸아이라고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마음도 단단히 먹고 굳세게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